2024년 12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이었던 곳의 현관문 앞이죠. 빨간 딱지가 붙은 이 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11살 딸아이 지윤이와 9살 아들 준서가 제 양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패딩 점퍼도 없이 얇은 외투만 걸친 채로요. 작년에 산 패딩은 아이들이 자라서 맞지 않았고 새로 살 돈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서 자요? 지윤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가릅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통장 잔고는 8,000원. 오늘 하루 번 학원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 5만 원은 아까 편의점에서 아이들 삼각김밥 3개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저도 압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한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한 집안, 훌륭한 교육, 빛나는 재능,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하지만 지금은 한겨울 밤 거리에 내몰린 두 아이의 엄마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199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2년 겨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 이름은 윤서영입니다. 당시 저는 16살 선화예고 성악과 1학년 학생이었죠. 우리 집은 청담동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었고 거실에는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내과 전문의셨어요. 삼성동에 개인 병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병원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자들은 늘 진료실 밖에 줄을 서서 기다렸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셨죠. 서영아, 오늘 레슨은 어땠니? 어머니가 따뜻한 유자차를 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피아니스트 지망생이셨는데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시면서 음악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저에게 음악의 꿈을 이어주고 싶어 하셨죠. 선생님이 오늘 제 모차르트 아리아를 듣고 칭찬하셨어요. 독일 유학 가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원하는 거라면 아빠가 다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늘 저를 응접실 피아노 앞에 앉히셨습니다. 서영아, 아빠한테 한 곡만 불러줄래? 저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베르디의 여자는 마음이 변하기 쉽다를. 아버지는 눈을 감고 음악에 젖어드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겨울방학이 되면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부산, 때로는 일본까지.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아버지는 늘 제게 물으셨죠. 서영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저는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고 싶어요.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꼭 그렇게 해줄게. 내 재능이면 충분히 가능해.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1994년, 아버지는 저를 독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부르크 음악원 부설 예비학교였죠. 당시 한 달 생활비와 학비로 300만 원이 넘게 들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독일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기회. 저는 이곳에서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함부르크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엘베 강이 흐르고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이 도시에서 저는 음악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Guten Morgen, 소영.
독일인 룸메이트 그레타가 아침마다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기숙사 4층 방에서 그레타, 일본인 유키코와 함께 생활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학교 연습실에서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제 목소리를 갈고 닦았습니다. Zergat, 스요영, 당신의 소프라노는 매우 특별합니다. 독일인 교수님 베른트 슈미트의 칭찬에 저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푸치니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모차르트의 밤의 여왕 아리아, 슈트라우스의 가곡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부르크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엘베 피라모니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슈파이어슈타트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음악을 이야기했죠. 서영, 너는 정말 운이 좋아.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잖아. 프랑스에서 온 친구 마리가 부러워했습니다. 마리는 장학금으로 유학을 와서 주말마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사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300만 원, 1년에 2번씩 오는 아버지의 항공권,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내주시는 선물.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한국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송금으로 친구들에게 선물도 사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파리, 빈, 베를린. 음악의 도시들을 누비며 저는 꿈을 키웠습니다. 1998년 여름, 저는 함부르크 음악대학 성악과에 합격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선택했다고 했어요. 축하한다, 서영.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어머니는 전화로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꼭 좋은 성악가 될게요. 그래, 우리 딸,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몰라. 대학 4년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오페라 아리아들을 배우고 무대 연기도 배우고 음악 이론도 공부했습니다. 2000년 여름, 저는 함부르크 음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연주회에서 저는 푸치니의 토스카 중 This is the Art를 불렀고 객석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바, 브라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드디어 졸업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잘했다, 우리 딸. 이제 한국 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렴. 아빠가 연주회 준비 다 해놓을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6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2000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이 큰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한국에서 내 꿈을 펼쳐봐.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바로 그해 가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2000년 10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성악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아, 빨리 병원으로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쓰러지셨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급성 뇌졸중이래. 골든타임을 놓쳐서 의식이 없으셔. 아버지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빨리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3개월 동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시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드렸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아빠, 제 노래 들리세요? 저예요, 서영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2001년 1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내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남편이 깨어나야 해요. 200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아버지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55세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 의사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죠. 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돈 없는 환자도 똑같이 치료해 주셨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아빠,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독일에서 공부만 하고. 아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이 저희를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정리하려고 보니 빚이 엄청났습니다. 병원 운영 대출 1억 5천만 원, 의료, 장비 할부금 8천만 원, 집 담보 대출 2억 원, 총 4억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통장 내역을 보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제 독일 유학비를 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6년 동안 2억 원이 넘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병원 운영도 적자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셨어요. 외상으로 해주신 것도 많았고 아예 무료로 진료해 주신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착하게만 사셨어.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병원은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료 장비를 팔고 병원 권리금도 포기했죠. 그래도 빚은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서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집을 팔아야겠다. 엄마, 청담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팔렸지만 그래도 빚을 다 갚고 5천만 원이 남았어요. 2001년 5월 우리는 청담동을 떠나 성남시 분당구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3층 단독주택에서 25평 빌라로. 슈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는 팔아야 했고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도 프랑스제 식탁도 다 정리했습니다. 이사 트럭에 남은 짐은 얼마 안 됐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그리고 제 성악 악보들. 서영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내가 독일에서 공부하느라 이렇게 됐는데. 엄마,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돈 벌게요. 제가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레슨이든 뭐든 해서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25살의 독일 유학파 성악가. 화려한 스펙이지만 한국 클래식 음악계는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연주 기회는 거의 없었고 대학 강사 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했죠.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출신 성악가들도 시간 강사 자리 하나 못 구하는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분당의 한 음악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성악 강사로요. 윤서영 선생님, 월급은 80만 원이고 학생이 늘면 레슨비의 40%를 드릴게요. 원장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80만 원. 독일에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며 공부하던 제가 이제는 8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중학생들에게 발성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배로 숨을 쉬어야 해요. 선생님, 저 성악가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중 성악가가 될 아이는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는 것을요. 그냥 입시용 레슨일 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집에서 피아노 개인 레슨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자 피아노 한 대를 할부로 사서요. 서영아, 엄마가 학생 3명 받았다. 한 명당 15만 원씩 받으니까 45만 원이야. 잘 됐네요. 엄마, 우리는 한 달에 125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50만 원, 나머지 25만 원으로 교통비와 통신비를 냈죠. 저는 명품 옷을 다 정리했습니다. 독일에서 사온 프라다 가방, 구찌 지갑, 버버리 코트, 중고장터에 내놓으니 원래 값의 30%밖에 안 받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03년 봄, 저는 27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음악학원 강사였고 월급은 90만 원으로 올랐지만 미래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제 재능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칠 그 사람을요. 2003년 6월 어느 토요일 오후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영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성악 한 곡 해주실 수 있어요? 사례는 3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죠. 그날 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40대 중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대학 동창들이었죠.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들. 저는 무대에 올라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앙코르로 푸치니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 유학 다녀오셨다고요? 네, 함부르크 음악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당시 38살이었던 그는 잘생긴 외모에 키도 크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다음에 또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명함 하나 드릴게요. 명함에는 김태준, 태준 인테리어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서영 씨, 저녁 한번 드실래요? 제가 좋은 레스토랑 알아요. 음악회 표 2장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영 씨 어머니께 꽃 한 다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는 친절했고 배려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저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호감을 표현했죠. 서영아,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도 하고 경제력도 있어 보이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직 잘 모르잖아요. 너도 이제 27인데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생각해봐야지. 사실 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친구들은 벌써 결혼한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거든요.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6개월 동안 만나면서 태준 씨는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선물도 자주 주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서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재능도 있고 제가 서영 씨를 만난 건 행운이에요. 2003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태준 씨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서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평생 서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서영아,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2004년 5월, 저는 결혼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태준 씨 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하객도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서영아, 행복하게 살아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신혼집은 분당의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태준 씨가 전세로 마련해준 집이었죠. 전세금 1억 5천만 원. 서영 씨, 이제 우리 집이에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태준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서영 씨, 정말 고마워요. 태준 씨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2005년 2월,
딸아이 지윤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죠. 서영아, 축하한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지윤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산 후 3개월쯤 됐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태준 씨, 회사 안 가요? 아, 오늘은 현장 없어서 집에서 쉬려고.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사나흘, 그리고 거의 매일. 태준 씨, 회사 일은 괜찮아요? 요즘 매일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감이 별로 없어. 걱정 마.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5월이 되자 전세 계약 갱신 문제가 생겼어요. 서영 씨, 미안한데 전세금을 못 올려줄 것 같아. 네,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했어요. 응, 2천만 원 올려달래. 근데 지금은 돈이 좀 빠듯해서 결국 우리는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전세금도 더 적은 곳으로 이사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저는 지윤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다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지윤이를 좀 봐주세요. 괜찮다, 서영아. 엄마가 봐줄게. 내가 돈 벌어야지. 한 달에 100만 원. 그게 제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여전히 일을 나가지 않았어요. 태준 씨, 일 좀 구해봐요.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알아. 지금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기다려도 태준 씨는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늦잠을 잤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태준 씨가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태준 씨, 이 옷 새로 샀어요? 응.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샀어. 명품 브랜드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80만 원. 태준 씨, 우리 지금 돈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 샀다고 뭐라 그래. 남자도 옷은 좀 입어야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준 씨, 이 가방은 뭐예요? 아, 친구가 선물했어. 루이비통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요. 그리고 저녁마다 좋은 음식을 사와서 혼자 방에서 먹었어요. 태준 씨, 저녁 같이 먹어요. 아, 나 배불러. 먼저 먹어. 방문을 열어보니 태준 씨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혼자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무슨... 왜? 내가 내 돈으로 사 먹는 건데. 무슨 돈이요? 일도 안 하시잖아요. 야, 내가 일 안 한다고? 나도 나름 알아보고 있어. 태준 씨는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2006년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셨지만 어머니도 연세가 드셔서 힘들어 하셨어요. 서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애들 돌보는 게 힘드네. 엄마,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런데 태준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안 하고 돈은 더 많이 썼어요. 명품 옷, 비싼 시계, 좋은 음식. 태준 씨, 대체 이 돈 어디서 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느 날 집으로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준 씨 계십니까? 카드값 연체되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 태준 씨 명의로 신용카드 빚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태준 씨, 이게 뭐예요? 카드 빚이 500만 원이나 있어요. 그게, 미안해. 곧 갚을게. 무슨 돈으로요? 일도 안 하시는데.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태준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카드 빚을 제 월급으로 갚아야 했어요. 2달치 월급이 통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어느 금요일 밤, 태준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서영아, 나 돈 좀 줘. 무슨 돈이요?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해. 200만 원. 200만 원이요? 그런 돈 어디 있어요? 야,
내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애들 학원비랑 생활비예요. 닥쳐. 나한테 돈 내놔. 태준 씨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서 손목이 아팠어요. 아파요. 놓아요. 돈 내놓으라고. 그날 밤 태준 씨는 처음으로 제게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태준 씨는 제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요? 이게 제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인가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2007년 그날 밤 이후, 태준 씨의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돈을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때렸어요. 돈 내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통장에 분명히 있을 거야.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저는 멍투성이가 됐어요. 학원에 나갈 때마다 화장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서영 선생님, 얼굴에 멍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아,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걱정하실까 생각하니까요. 2008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태준 씨가 사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집으로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태준 씨 집 맞죠? 돈 갚으러 왔습니다. 저는 김태준 아내인데요. 아, 그럼 부인이 대신 갚으셔야죠.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이요? 남편분이 우리한테 1천만 원 빌려갔어요. 석 달 전에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자 내기로 했는데 한 푼도 안 갚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태준 씨를 불러서 따졌어요. 태준 씨, 사채까지 쓰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급해서. 무슨 돈이 급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그게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옷 좀 사고. 술이요? 옷이요? 사채까지 써가면서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을 갚아야 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요. 서영아, 무슨 일이니? 그렇게 큰 돈이.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태준 씨의 폭력, 사채, 카드빚, 모든 것을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그런 사람한테 시집 보냈구나.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는 당신의 노후 자금에서 1천만 원을 빼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았지만 빚은 또 생겼어요. 태준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서영아, 돈 좀 줘. 친구 만나야 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한테 또 받았잖아. 그건 생활비예요. 애들 먹여 살려야 해요. 시끄러워. 태준 씨가 식탁을 발로 찼습니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지윤이와 준서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화났을 뿐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2009년 지윤이가 5살, 준서가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에서만 놀았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영어 배우고 싶어. 지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면 보내줄게. 그게 언제인데요? 5살 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을 더 늘렸습니다. 학원 강사 일 외에 개인 레슨도 받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피아노 반주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지만 그 돈은 모두 생활비와 태준 씨의 빚 갚는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0년 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일찍 퇴근했는데 태준 씨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태준 씨, 이게 무슨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 서영 씨 왔어? 이 사람은 회사 후배야. 회사요? 태준 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옛날 회사 후배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한 거야. 그 여자는 황급히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저는 태준 씨에게 따졌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술을 마셔요? 그게 뭐 어때서? 친구 만난 것뿐인데. 친구요? 그 나이 차이로요.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연히 의심하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폭력이나 쓰고, 이제 바람까지 피워요? 그날 밤, 태준 씨의 폭력은 최악이었습니다. 제 머리를 벽에 박았어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다신 나한테 대들지 마. 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어요.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못했어요.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빠가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해 여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 관리비를 석 달째 내지 못했어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관리비 90만 원 미납. 일주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학원 원장님께 선불로 급여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달 급여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서영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 급한 일이 좀 있어서요. 원장님은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관리비를 냈지만 40만 원이 모자랐어요. 결국 어머니께 또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또 죄송한데 서영아, 이혼해라. 그냥 이혼하고 나와.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키울게. 그 인간이랑 살면 너 죽는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2011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가정 폭력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진료 기록이 있어요. 멍사진도 찍어뒀고요.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죠. 그런데 태준 씨가 이를 알게 됐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이혼하려고? 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친년, 감히 나한테. 태준 씨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요. 다행히 이웃분이 소리를 듣고 경찰을 불러주셨어요. 경찰이 왔을 때 태준 씨는 도망갔습니다. 부인, 신고하시겠어요? 네, 신고할게요. 하지만 태준 씨는 며칠 뒤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서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혼만은 안 돼. 제발. 그리고 태준 씨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들 잘 타일러서 고치게 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포기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저는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태준 씨는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폭력은 계속됐고 돈은 더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일을 3개까지 늘렸습니다. 학원 강사, 개인 레슨, 피아노 반주, 그리고 주말에는 웨딩홀에서 성악 알바까지 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됐습니다. 태준 씨가 계속 빚을 만들었거든요. 서영아, 돈 좀 줘. 친구한테 갚아야 해. 또요? 지난주에도 줬잖아요. 시끄러워. 내가 필요하다잖아. 매번 폭력과 협박으로 돈을 빼앗아 갔어요. 2015년 지훈이가 초등학교 3학년, 준서가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학교만 다녔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지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으면 보내줄게.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다 써버렸으니까요. 그해 가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준 씨가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영님, 신용카드 대금 30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네, 저 카드 안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만드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니 태준 씨가 제 이름으로 카드를 3개나 만들어서 쓰고 있었어요. 빚이 총 800만 원. 태준 씨, 이게 뭐예요?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미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800만 원이나 쓰셨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갚아요? 그게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800만 원의 빚. 제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갚나요? 결국 또 어머니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엄마, 또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우셨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이제 도와줄 돈이 없다. 어머니의 노후 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 빚을 갚느라 2천만 원을 쓰셨거든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서영아, 이혼해. 제발 이혼하고 나와. 그 인간은 너를 죽일 거야. 하지만 저는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이혼하면 전셋집도 나가야 했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2018년, 상황은 최악이 됐습니다. 관리비를 6개월째 내지 못했어요. 독촉장이 계속 왔습니다. 관리비 180만 원 미납,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난방이 끊겼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추워요? 준서야,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래. 조금만 참아. 하지만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를 못 내서 난방이 끊긴 거였어요. 한겨울에 아이들은 이불을 2겹씩 덮고 잤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이들 옆에 누워서 안아주며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어요. 엄마, 나 너무 추워. 괜찮아, 지윤아.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요?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재능도 있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요? 2019년 태준 씨는 일용직 일을 가끔 했습니다. 하루 벌어서 15만 원 정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오늘 일 나가셨죠? 돈 좀 주세요. 돈, 무슨 돈? 일당이요. 아이들 저녁 사야 해요. 아, 그거 다 썼어. 뭐라고요? 어디에 썼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었지. 왜? 태준 씨는 자기 혼자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사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해요?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배고팠다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2만 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3개를 샀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저녁이었어요. 엄마, 오늘도 라면이에요? 응. 지윤아, 엄마가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내일도 라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았고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서영 선생님, 미안해요. 학원 운영이 안 돼서 그만두셔야 할 것 같아요. 원장님, 제발, 제가 일자리가 필요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였거든요. 한 달 수입이 제로가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요. 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엄마, 오늘도 배달 나가요? 응, 지윤아. 엄마가 돈 벌어야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에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는 여전히 집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태준 씨, 당신도 일 좀 하세요. 시끄러워.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그해 가을,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윤서영 씨, 관리비를 1년 넘게 안 내셨잖아요. 더 이상 계약 연장 못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낼게요. 안 됩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주세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전세금도 관리비 미납금으로 다 날아갔고 저는 무일푼이 됐습니다. 2021년 봄, 우리는 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5평짜리 반지하 월세였어요.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보증금은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빌려주신 돈이었습니다. 서영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돈이야. 미안하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갚을게요. 반지하는 축축했고 햇빛도 잘 안 들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여름에는 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으니까요. 2022년 지훈이가 중학교 1학년, 준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한 번도 못 다녀봤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놀려요. 준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그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다는 게 제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2023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월세를 석 달째 내지 못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윤서영 씨, 월세 120만 원 밀렸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결국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2024년 여름, 우리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4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4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살아야 해요. 지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응, 지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면 다시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하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월급을 다 가져갔거든요. 폭력으로, 협박으로. 돈 내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저는 매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드디어 파국이 왔습니다. 고시원비를 석 달째 내지 못했어요. 윤서영 씨, 나가주세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12월, 저는 2 아이와 함께 거리에 서 있습니다. 한겨울 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요. 엄마, 우리 진짜 어디서 자요? 너무 추워요. 준서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먼저 옛날 학원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 나 서영이야. 아, 서영 씨, 오랜만이네요. 미안한데 오늘 하룻밤만 재워줄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겨서. 아, 그게 지금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미안해요, 서영 씨. 아,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지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집이 좁아서,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서, 요즘 우리 집도 힘들어서 20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추워서 못 견디겠어. 지윤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쉬자. 따뜻하니까. 우리는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 먹였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불러. 너희가 먹어. 사실 저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먼저였어요. 새벽 1시쯤 편의점 알바생이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손님, 여기 앉아만 계시면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손님, 나가주세요.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눈이 와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은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거기도 새벽 2시에 문을 닫았어요. 엄마,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너무 추워. 준서가 기절할 것처럼 떨었습니다. 저는 제 옷을 벗어서 아이들에게 입혔어요. 제 몸은 벌벌 떨었지만 아이들이 먼저였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24시간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가 1인당 1만 원입니다. 통장 잔고 8,000원. 3만 원이 필요한데 8,000원밖에 없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내일 꼭 드릴 테니까 오늘만. 안 됩니다. 현금 먼저 내셔야 해요. 제발요. 아이들이 얼어 죽겠어요. 손님, 규칙이에요. 돈 없으면 못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지윤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요?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재능도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제가 왜 이렇게 됐나요? 한 남자를 잘못 만난 것뿐인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죠? 새벽 4시,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를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아빠가 그렇게 공들여 키운 딸이 이렇게 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살아야 한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서영아, 왜 이렇게 새벽에 전화하니? 무슨 일이야? 엄마, 저희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랑 밤새 거리에 있었어요. 서영아, 지금 어디야? 분당역이에요. 엄마, 거기 있어. 엄마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서영아, 우리 서영아,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짐만 되고.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는 우리를 당신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분당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셨어요. 15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씻고 따뜻하게 먹고 자거라. 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지윤이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니 집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이제 이혼해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너도 죽고 애들도 다친다. 네. 엄마, 이제 정말 이혼할게요.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경제적 학대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병원 진료, 기록, 멍사진, 그리고 빚 독촉장들 다 있어요.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죠. 2주 후, 이혼 소송 서류가 태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준 씨가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영아, 나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할 말 없어요. 야, 문 열어. 안 그러면 부셔버린다.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태준 씨는 끌려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준 씨 어머니와 함께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전 더 이상 못 참아요.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며느리야. 제발.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 생각해서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학원 한 번 못 다녀보고 굶고 추위에 떨었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을 잔뜩 마신 상태였어요. 서영아, 나와. 이혼은 절대 안 해줘.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불러. 경찰. 어머니가 다시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태준 씨는 난동을 부렸어요. 놔라고. 내 마누라야. 경찰은 태준 씨를 체포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무집 횡방해로요. 2주 후 법원에서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태준은 원고 윤서영과 그 자녀들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드디어 태준 씨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엉망이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0살의 나이, 20년 동안 제대로 된 경력도 없이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저는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그 돈으로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고 아이들 급식비를 내고 나머지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2024년 12 현재 저는 여전히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내년 3월에 최종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학원은 못 다녀요. 지윤이는 고등학교 1학년, 준서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지윤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엄마가 꼭 보내줄게.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죠? 제 월급 150만 원으로요?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고 슬펐어요. 만약 태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이혼을 더 빨리 했다면, 하지만 만약은 소용없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 하지만 한 남자를 잘못 만나서 20년 동안 지옥을 살았던 여자. 지금 저는 50살입니다. 성악가의 꿈은 이루지 못했어요. 대신 배달 라이더가 됐죠. 아버지가 제게 쏟아부은 사랑과 투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으니까요. 요즘 저는 작은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윤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윤이는 정말 똑똑해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준서도 그림을 잘 그려요.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준서 어머니, 준서 미술대학 보내는 것 어때요? 정말 잘 그려요. 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비록 오페라 무대는 못 서도 작은 무대에서라도 제가 사랑했던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아, 너는 아직 젊어. 50살이면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어.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어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윤서영,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지윤아, 준서야. 엄마가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저를 안아줍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잘못된 결혼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20년을 참지 마시고 빨리 벗어나세요. 이혼이 답일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행복한 부모를 볼 자격이 있어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며 자라는 것보다 이혼한 엄마가 웃으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아이들에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태준 씨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더 이상 맞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빨리 이혼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는 모두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